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고부관계라는 게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같은 여자로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이곳 사연 채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처럼 한 집 건너 항상 문제가 있네요. 그런 문제가 하필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편견과 오만으로 둘러싸여 있던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셨죠. 그래서 저와 시어머니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과격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많이들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가정부터 이야기해야겠네요. 저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꿈 많던 엄마는 자신을 지독히도 쫓아다니며 애정을 갈구하던 아빠를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어 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원치 않았던 임신이었다고 해요. 순진한 엄마는 아빠의 여행 요구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그러다 배편이 끊겨 어쩔 수 없이 한 방에서 밤을 보내게 되어 제가 생기게 된 거죠. 결국 엄마는 모든 꿈을 접고 가정주부로서 저를 키우며 살게 되셨습니다. 그래도 저를 낳으면서 하나의 엄마로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셨다고 해요. 문제는 아빠였죠. 엄마가 저를 임신한 중에도 여자관계로 골치를 썩였을 만큼 여자관계가 복잡했던 아빠는 결혼 이후에도 엄마의 마음을 고생시키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바람이 난 여자와 살겠다며 저와 엄마를 버리고 떠나게 되었죠. 지금처럼 공평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시대적 이유로 코딱지만한 위자료와 양육비로 우리 두 사람은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탓에 경력이라고는 하나도 있지 않았고 당시 이혼녀라는 부정적인 인식 탓에 엄마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친척분께서 대학교 청소부위를 소개시켜 주셔서 당장에 배를 굼진 않아도 되었죠. 그렇게 엄마는 대학교 청소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고생하는 엄마에게 그나마 웃음을 주려 했던 저는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걸 가장 좋아하셨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우수한 성적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의 괜찮은 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막상 대학을 들어가게 되니 강의 교재비와 생활비, 거기다 학기마다 드는 등록금이 우리 집 형편에 부담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퇴 후 생활전선에 뛰어들 생각도 했지만 대학을 나와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당장에는 힘들더라도 먼 미래를 생각하면 낫지 않겠나 싶었죠. 결국 저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버거운 일과로 학업에 열중할 수는 없었고 높은 학점은 포기한 채 대학 졸업에 목표를 맞추고 다니게 되었죠. 등록금과 생활비를 버는 것에 급급해 이력서에 넣을 스펙을 하나도 쌓지 못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취업 준비만 하고 뒤늦게 스펙을 쌓으면서 지낼 수도 없었어요. 청소일로 두 사람의 생계를 꾸려가시는 엄마에게 부담이 될 수 없었던 저는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죠. 조금이라도 빨리 취업을 해서 엄마를 쉬게 해주고 싶었던 저는 취업 멘토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 멘토를 맡아주고 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모 씨는 무척이나 다른 사람에게 배려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저에게 보이는 관심도 전부 배려심 때문이라 생각했죠. 저도 잘생긴 외모와 좋은 능력을 가진 성모 씨가 마음에 들었지만 제가 넘볼 남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성모 씨가 어느 날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당장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 연애가 사치는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취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며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그 말을 믿는다는 핑계로 저는 성모 씨와 연애를 하게 되었죠. 힘든 취준생 생활 중에 제게 웃음을 주고 취업 관련으로 도움을 준 남자친구 덕분에 저는 당당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짐도 어느 정도 덜어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 덕분에 조금씩 제 삶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변해가고 있었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면서 단 한 번의 다툼도 하지 않았고 행복한 제 모습을 보시면서 엄마는 저보다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 저희 둘의 실수로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 겪는 일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저를 책임지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양쪽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저희 엄마는 처음 성모 씨를 보고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였어요. 성모 씨의 어머님께서는 모 대학의 교수님이셨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제 배경을 보시고는 불편한 내색을 하셨죠.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상견례까지는 나오셨지만 탐탁지 않은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돈께서도 최선을 다해 따님을 키우셨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이란 게 당사자들의 배경도 비슷해야 문제가 없는 법인데 서로 편부모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준이 맞는 게 없네요. 저희 쪽이 너무 모자라 죄송합니다, 사돈. 저는 몰라도 우리 딸아이만큼은 제가 노력해서 키웠습니다. 아마 형편만 따라줘다면 더 나은 상황에 있을 아이예요. 그 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그런 거야 결과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계산이죠. 마음 같아선 결혼은 무슨... 사돈...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애들 독립할 능력도 안 되고 비슷하게 도와주실 형편도 안 되시는 것 같으니 두 사람이 독립할 능력이 될 때까지 제 밑에서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업에 바빠 따님 살림살이 교육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것도 가르치겠습니다. 시간이 난다면 우리 집안에 맞는 며느리가 될 수 있게 가르치고요. 저야 우리 은정이 예쁘게만 봐주시면 뭐든 감사하게 생각하죠. 엄마는 제 행복만 바라셨기에 이 결혼이 성원되기를 바라셨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저자세로 자신을 낮추어 대하셨어요. 저 또한 형편이 비교될 수밖에 없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만 있었죠. 결국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는 조건 아닌 조건을 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 때문에 조건이 붙고 고생길이 훤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와 주변 사람들은 많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시집살이를 하는 집들도 분명 많았고 안 좋은 케이스들만 방송이나 인터넷에 떠들어서 그렇지 대부분들은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을 테니 말이죠. 더군다나 대학 교수까지 하고 계시고 배울 만큼 배우신 교양 있는 어머님께서 체면 때문이라도 심하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상견례라는 한 번의 고비를 넘겨서 그런지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별다른 걱정 없이 행복한 앞날을 상상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니 홀로 남은 엄마가 걱정되면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엄마는 저를 위해 둘만의 1박 2일 짧은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재미있게 여행지를 관광하고 난 뒤 숙소로 들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제 결혼 이야기를 하며 엄마와 어색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지 말까? 엄마 나 없으면 혼자 지내게 될 거 아니야. 엄마 혼자 외롭게 지내면 어떡해? 그러면 평생 결혼 안 하고 엄마 옆에서 괴롭히게? 그러고 있는 모습 보면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해. 엄마가 해준 것에 비해 우리 딸이 잘 자라주어서 그리고 어엿한 어른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엄마는 더 바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도 말고 너 행복할 생각만 해. 엄마는 너랑 성모가 가끔 찾아주는 걸로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바쁜지는 알지? 이제는 이모들도 애들 다 출가 보내고 같이 놀자고 얼마나 성화인데. 그 말을 듣고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시집에서 살면서 엄마에게 찾아가고 싶은 만큼 마음껏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주 왕래하면서 남편과 좋은 모습을 보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전부터 시어머니와 살고 있어 별다른 짐을 더 넣을 필요가 없었고 제 짐들과 제 몸만 들어가면 되었어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생활 습관 때문에 맞춰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당연히 시어머니와 같이 하는 시댁살이가 처음부터 원활하게 생활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날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더라고요. 행복한 신혼여행이었지만 몸은 천근만근 피곤했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시차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 언제 또 올지 모르는 휴양지를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에 쉬지 않고 다니다 보니 그간 쌓인 피로들이 한 번에 몰려왔죠. 남편과 저만 있는 신혼집이라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있는 집에서 그럴 순 없었죠. 시댁의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가 시어머니께서 하는 일을 거들어야 했어요. 때마침 어머님께서 큰 화분 여러 개를 혼자서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여행은 재미있게 잘하고 왔니? 잘 맞춰왔다. 성모너 없이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 짐 정리하기 전에 이것만 도와주고 쉬어라. 남편이 먼저 볼일을 볼 겸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안방 화장실은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주방 싱크대에서 세제를 이용해 손을 씻고 어머님을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니, 얘가 지금 더럽게 뭐 하는 거야? 네? 어머니,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얘는 위생교육을 어떻게 배웠길래 자기가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 너 방금 싱크대에서 손 씻고 오지 않았어? 네? 네, 화장실에 남편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게 왜? 밖에서 온갖 세균들 가지고 와서는 싱크대에 씻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너희 집에서는 그냥 그렇게 교육을 시켜? 물론 화장실이 먼저긴 한데 어머님 빨리 도와드려야 하기도 하고 큰 문제는 아니다 싶어서요. 죄송해요. 정말 어떻게 오자마자 벌써 난리가 나니? 앞으로가 정말 걱정이다, 걱정. 내가 이래서 너를 우리 집으로 들인 거야. 이런 사소한 것부터 고칠 게 얼마나 많겠어. 그때 화장실에서 급히 나온 남편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막고 중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은정이가 어머니 빨리 도우려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없다 보니 그랬을 거예요. 제가 화분 옮길 테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세요. 곧 주무실 시간 아니에요? 은정이가 어머니 선물로 자기 전에 맡으면 좋은 아로마 향초 사왔으니 그거 맡으면서 릴렉스 좀 하세요. 그래. 성모 너 혼자 옮기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은정이 쟤랑 같이 옮겨라. 남편의 도움으로 더 큰 꾸중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제가 싱크대에서 손을 씻은 거로 혼이 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 나올 때까지 혼자서 용을 쓰는 어머님을 지켜볼 수도 없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싱크대를 앞두고 어머님 방까지 갔다 손을 씻는 것도 시간이 너무 걸릴 텐데 말이죠. 남편에게도 하소연을 하니 자신이 먼저 화장실로 들어간 것에 미안해하면서 저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네 입장에서는 네 말이 맞지. 그런데 어머니가 위생 가지고는 조금 유별나게 까탈부리셔. 나도 대학생 때까지 잔소리를 들었을 정도니까. 이렇게 말하니 다 내 잘못이네. 내가 미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내가 늦었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잊지 말라고 몇 가지 알려줄게. 남편의 위로로 그 일은 잠깐의 해프닝으로 넘기게 되었고 그날 밤 피곤한 이유로 감기는 눈을 겨우 뜨며 남편이 말해주는 조심해야 할 행동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 일처럼 몇 가지 위생 관련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들이 사고의 유연성 금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물건이 사용 용도에 맞게 이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에는 김치들만 들어가야 하는 거고 파스타를 담는 그릇에는 샐러드가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 의식만 하고 있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었고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어머님께서는 학교일과 함께 연구들로 바쁘게 생활을 하시고 계셨으니 일을 하고 있는 저와 부딪힘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곳들에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부님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치약 남은 게 많이 아깝지 않나요? 저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물건 하나하나 아끼고 사는 엄마 덕분에 치약 튜브 안에 남은 치약을 모두 써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사은품으로 받은 시리얼 집게로 마지막까지 짠 다음 고정을 시켜놓는데 어머님 댁에서는 물건을 사용 용도대로 써야 했기에 근처 생활용품점에서 돈까지 들여 치약 짜개를 구입하게 되었죠. 남는 치약 모으면 치약 짜개 산 돈보다는 더 될 테니 말이죠. 저 나름대로는 머리를 쓴 거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알뜰하게 산다며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은정아, 너 이리 와봐라. 네, 어머니. 이거 너가 한 거니? 여기 치약에 끼워져 있는 거. 아, 네. 치약 남는 게 너무 아까워서요. 치약 짜개가 집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사왔어요. 원래 다 썼다고 생각하는 치약통에도 몇 번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치약이 남아있거든요. 겨우 그 이유로 저 조잡한 걸 사왔다고? 그래, 그거 아껴서 뭐 하려 그러니? 네? 그래도 조금씩 아껴서 살면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 몇 번 더 쓸 수 있는 치약으로 집과 차를 살 수가 있냐고. 너는 회사도 다닌다는 애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니? 저거 산다고 돌아다니고 인터넷 뒤지고 다닐 시간에 네 인생에 도움될 거나 해라. 고작 돈 100원, 1000원 아끼려고 거지같이 좀 굴지 말고.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정신이나 차리고 다음부터 똑바로 행동할 생각이나 해. 네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건 이제 끝하나 올라왔으면 맞춰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구질구질하게 지내면서 내 얼굴에, 내 아들 얼굴에 먹칠하려고 하지 마라. 알겠어? 네. 치약 짜개 하나로 얼굴에 먹칠까지 이어진다니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몸에 밴 절약하는 습관 때문에 어머님께 몇 번을 혼이 났는지 몰라요. 중요한 자리도 아니었고 제가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도 아니었는데 겨우 10에서 20분 정도 대중교통을 타고 와서 늦었다며 택시를 타지 않은 저를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길이 막혀서 택시를 탄다고 해도 정각에 도착했다는 보장이 없었는데도 무조건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런 것들 뿐이면 어머님 말도 틀리지 않았기에 제 잘못을 수긍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행동들을 이해 못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 형편이 어려웠던 저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일들도 아주 많았거든요. 엄마와 같이 살던 시절 어려운 형편에 식비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상황에서 비싼 식자재를 해먹거나 외식을 하는 경우는 제 생일에나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마저 대부분 값비싼 음식에 비하면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패스트푸드들이 대부분이었죠. 사실 치킨, 피자, 중식 요리 모두 저희 집 형편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식사였거든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후에도 먹는 것에 돈 쓰는 것이 아까웠고 그나마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 먹을 때까지 랍스터 한 번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인 되어서는 마트나 백화점에서 랍스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그 작은 랍스터를 살 바에는 다른 식자재를 더 많이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식당에서는 아직까지 비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랍스터를 처음으로 시집살이를 하면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거 선물로 들어온 랍스터인데 오늘 저녁으로 먹자. 3마리라고 해도 양은 얼마 안 되니까 전부 다 하렴. 그래, 무슨 요리 할 거니? 네? 랍스터 요리요? 그게 제가 랍스터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까 뭐뭐 있나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뭐? 랍스터를 처음 먹어본다고? 너 나이가 몇 살이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정말 내가 이 나이 먹고 너를 만나서 놀랄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 공부해서 무슨 요리 할 건지 미리 말해주렴. 랍스터를 못 먹어봤다고? 참 별일이야. 랍스터 못 먹어본 게 그렇게도 흥미있는 일인지 어머님께서는 혼자서 과장된 말과 제스처를 하시면서 저를 놀리시는 듯 했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하면 될 것을 고부관계라는 것과
우리 집 형편 때문인지 괜히 얼굴이 붉어지고 민망하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 랍스터 요리법을 검색했고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자숙찜 하나와 함께 마늘 버터구이 2개를 완성시켰습니다. 식자재가 생소할 뿐이지 요리법은 별게 없더라고요. 저도 랍스터를 못 먹어봐서 그런지 먹기 전에는 맛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도 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다른 갑각류와 다른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살이 더 뭉쳐있고 굵은 정도였죠. 가격이 얼마 되지 않지만 랍스터 3마리를 살 돈이라면 다른 식자재가 낫겠다고 실망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님께서 남편 앞에서 저를 창피 주시려고 하셨어요. 성모야, 너는 은정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뭘 먹이고 다닌 거니? 어떻게 천하인 먹도록 랍스터 한 번을 못 먹어봤다고 해? 네? 랍스터요? 아, 은정이 해산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저도 해산물보단 고기 좋아하잖아요. 왜요? 랍스터 못 먹었다고 제 흉이라도 봤어요? 아니, 그냥 랍스터를 처음 먹어본다고 하길래 내가 좀 놀랐어. 왜 그렇잖니?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랍스터가 고급 요리도 아니고 한 번을 못 먹어봐. 나는 네가 먹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좀 놀랐어. 내가 언제 은정이만 데리고 고급 식당들 쭉 돌아다녀야겠다. 시어머니로서 기쁘네. 집안일에 예의 범절에 음식들까지 가르치고 알려줄 게 많아서 너무 다행이다. 거기다 내가 교수이니까 적성에도 많네. 교수 은퇴하면 은정이처럼 소외받은 애들 무상으로 가르치며 살까 싶어. 말은 가르친다니 알려준다니 했지만 정작 말을 들어보면 어려운 형편에 경험을 다양하게 하지 못한 것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빗대어 말을 하면 못 들은 척, 내일은 아닌 척 흘려버리면 그만이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집을 오래 비우게 되는 날이면 직접적으로 심한 막말을 하기도 했죠. 어머니, 강의 준비 중에 죄송한데 오늘 식사 집에서 하시죠? 그래. 근데 지금 보고 있는 논문이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대학 교수님 논문인데 갑자기 거기 햄버거가 먹고 싶네. 뭐 거기 햄버거집은 아니지만 오늘 저녁은 햄버거로 먹자. 여기 우리 집에서 얼마 안 걸리는 곳인데 전화해서 포장한다고 하고 택시 타고 갔다 와. 요즘에야 배달로 어디든 배송비만 주면 사올 수 있었지만 그때는 배달앱이 대중화되지 않아서 직접 포장을 해 사와야 했습니다.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택시비로 하면 왕복 15,000원 거리가 되는데 그런 푼돈은 가볍게 생각하시는 어머님께서는 제게 포장을 해오라 하셨죠. 제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어머님의 씀씀이를 알았기에 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햄버거를 포장해왔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니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 다른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저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시더라고요. 너는 햄버거 언제 처음 먹어봤니? 내 생각에는 패스트푸드도 엄청 늦게 먹어봤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자식을 뭐하러 귀하게 키우나 싶다.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봤자 부모가 지어주는 짝은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고 뭘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돈 없고 경험도 없고 가난해서 절약하는 게 자랑인 줄 아는 애나 만나고. 어머니,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선택한 환경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온 것까지 무시하시진 말아주세요. 저도 어머님 기대에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어머, 너 이제 시어머니한테 대들기까지 하니? 어이가 없네. 아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욱해서 무슨 일 저지를지도 모르지. 괜히 이러다 내가 무슨 일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만둔다.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야. 범죄율을 봐도 왜 못 배우고 없는 것들이 더 많잖아.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지만 수준 안 맞는 것들은 섞여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몰상식한 이야기를 제 앞에서는 스스럼 없이 하는 시모였지만 남편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교양이라는 교양은 다 있는 척했습니다. 언제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사람은 저뿐이었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었죠. 남편에게까지도 말이죠. 두 모자 관계를 굳이 이간질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만 따지고 본다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엄마와 견주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제가 무엇을 먹고 싶어 한다거나 가지고 싶다 하면 꼭 기억을 하고 저에게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오히려 생각 없이 한 말에 제가 기억을 못할 정도였는데도 말이죠. 꼭 특별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꽃 한 송이를 주며 제 기분을 환기시켜 주었고 자신보다 제 생각을 먼저 해주었어요. 남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대상은 바로 저였죠. 그런 남편에게 제가 심호한테 당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한다면 분명 제 편을 들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편하게 살 순 있었겠지만 저 아니고서는 사이좋은 두 사람을 대립하게 만드는 게 싫었어요. 어차피 몇 년 후에는 이 집에서 분가해서 저희 집을 구할 것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과 일 때문에 바쁘다며 핑계를 대면 시모와의 만남도 더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몇 년만 더 참으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던 저는 출산 휴직과 함께 육아 휴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안삭으로 모든 행동들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침대와 소파에만 누워있을 순 없었어요. 한 자세로 있는 것보다 조금씩 움직이는 게 뱃속 아이도 더 편해하는 것 같고 저도 낫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집안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산처럼 배부른 제 배가 보이지 않는지 오히려 이전보다 일을 더 시키더군요. 너는 어쩜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 더 살림을 안 살려고 하니? 난 네가 일을 쉬면 집이 광택이 날 줄 알았는데 그대로네, 그대로야. 눈치가 있으면 이전에 내가 터치하지 않았던 곳들도 청소도 좀 하고 살림 위치도 변경하면서 네 할 일 좀 하지 그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움직이는데 힘들었어요. 밑이 보이지도 않고 무게중심도 아차 싶으면 쏠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하라는 말이야. 성모랑 내가 출근하면 너는 저녁까진 혼자인데 그 시간에 조금씩만 하면 지금보다 낫지 않겠니? 내 아들 부릴 생각 좀 하지 말고 네 몫은 네가 하자. 어? 그쯤 되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시모 입에서 다른 말 나오는 게 싫어서 이를 악물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막상 제가 자신의 기대보다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니 놀란 모습이었어요. 변화된 집 때문에 놀라기보다는 제가 도끼를 품고 하는 모습 때문인 듯 했습니다. 쉬지 않고 말을 하던 그 입이 다물어지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속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출산 휴가 중에도 고생을 하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모든 엄마들이 그 고통을 겪고 나서도 왜 또 임신을 하나 싶었는데 정말 출산을 하고 나니 알게 되더군요. 10달을 품은 제 아이를 안게 되자 저 고은정은 이 세상에 없어졌고 우리 딸 이서와 엄마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저에게 지극정성인 남편은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등록해놨었고 저는 아이와 함께 그곳에서 몸조리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알아본 가격에 놀라 무슨 돈을 그리 쓰냐며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몸 관리가 왜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출산 전까지는 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조금 있는 문제마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겁니다. 유독 뼈가 얇고 약했던 저는 출산 과정으로 골반과 허리 쪽이 안 좋았어요. 그러한 이유로 조리원에서 퇴원을 할 때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였죠. 입원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추가로 들게 될 돈 걱정에 저는 집에서 병원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필 제가 시댁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 출장이 잡혀있던 남편으로 인해 집에는 저와 서아 그리고 시모 셋이 남았습니다. 돌아온 아침 간단히 집안일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 아이를 돌보는 것 외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퇴근을 한 시모가 집안을 보더니 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너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니? 죄송해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래서 그런데 딱 일주일만 병원 다니면서 쉬면 안 될까요? 뭐? 너 애 낳고 든 돈이 얼마인지는 아니? 너 산후조리 한다고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는 아냐고. 애 낳고 그 정도 대접받고 쉬었으면 됐지. 뭐? 일주일을 더 쉬어? 내가 이런 걸 걱정한 거야. 너희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알아? 별것도 아닌 걸 핑계 삼아 쉬려고 하지.
그렇게 평생 누워 쉬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긴 하고 그 사람들의 노력을 깎아먹으려고 하고 극복해라. 아프든 죽어나가든. 아, 그래. 너가 아파서 못하겠다면 책임자가 있네. 네 엄마 불러서 집안일 해놔. 너희 엄마 전문 아니냐? 남의 거 청소하는 거는. 내가 어디 너희 사돈 실력 좀 보자. 혹시 아니? 내가 네 엄마 청소 실력에 감탄해서 팁이라도 줄지. 인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너무 화가 났지만 몸도 아프고 당장에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어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더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죠. 혼자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했고 그동안 엄마가 걱정할까봐 연락을 못했던 저는 울며 엄마에게 이혼을 해야겠다며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이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말하게 되었죠. 엄마도 왜 자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냐며 우시더라고요. 또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괜한 전화를 한 것 같아 후회도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저 혼자 끙끙거렸던 것보다는 속이 시원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엄마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시모와의 관계를 결판짓겠다고 마무리를 하며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제가 인터폰을 켰는데 저희 엄마가 서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아유, 내 새끼. 어디 다친 곳은 없지? 엄마가 안 오려고 했는데 너무 걱정되어서 왔어. 내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엄마는 제가 혹시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까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 순간 소란스러움에 안방에서 나온 시모가 저희 모녀를 발견했죠. 어머, 사돈. 이 늦은 밤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시면 오신다고 언질이라도 해주시지. 은정아, 아무리 네가 사는 집이지만 엄연히 내 집인데 먼저 말해줘야 하지 않니? 정말 어미나 자식이나 기본적인 걸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줘야 하는 건지. 물론 시모 집인데 저희가 잘못한 거였죠. 그래도 이번에는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만 하는 교양 그만 떨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담기도 전에 엄마가 시모에게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머리채를 잡고서는 주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사돈, 저 부르셨다면서요? 제 실력 좀 봐야겠다고. 그럼 제가 보여드려야죠. 사돈이 누구신데? 그 잘나신 교수님 아닙니까? 너무 잘나셔서 사람을 돈으로 학업으로 급을 나누시는 참 교수요. 우선 더러운 때는 불려야 해요. 엄마는 시모 머리통을 설거지통에 넣고서는 담갔다 뺐다를 여러 번 했어요. 반평생을 청소를 하셨는데 팔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시모는 저희 엄마의 행동에 반항도 못하고 물속과 밖을 오가며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사돈, 내가 저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 그리고는 시모를 안방 침대에 던졌어요. 먼지는 해가 쨍쨍한 날 털어야 일광 건조도 같이 되는데 오늘은 이걸로 만족합시다, 사돈. 그리고는 베개를 가지고는 시모를 사정없이 때리더군요. 베개가 터져 털들이 젖어있는 시모 몸에 붙자 털이 뜯긴 닭처럼 보였어요. 그만하라며 울부짖는 모습까지 딱이었죠. 사돈,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어요. 뭐요?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 잘못도 몰라? 아, 때가 덜 빠졌나 보다. 은정아, 빨래 방망이 비슷한 거 가지고 와. 그걸로 때를 빼야겠다. 그제서야 저도 엄마를 말리는 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이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가 사돈에 비해 모자란 건 맞지만 우리 아이가 사돈에게 맞춰보려고 예쁨 받아보려고 한 노력은 왜 싹 다 무시하세요? 그리고 잘못한 걸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아무죄 없는 애를 탓하십니까? 앞길이 창창한 아이 대개 아드님이 임신시켜놓고 내가 절절매면서 하라는 것까지 다 했는데 왜 우리 애를 괴롭혀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나를 괴롭히지. 당신 때문에 서로 죽고 못 사는 애들이 헤어지려고 하잖아요. 나 애들 헤어지는 거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사돈이 알아서 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일 문제 삼으려면 삼으세요. 내가 다니는 대학교에 소문낼 거니까. 강모 교수 우아한 공작인 줄 알았는데 빨고 보니 털 빠진 암탉이었다고. 한동안 엄마의 교육은 계속되었고 시몬은 진심인지 당장의 화를 피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들었다며 성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는 엄마와 함께 서아와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모와 한 집에 있는 것도 민망했거든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만 친정에 있기로 했죠. 말로는 알아들었다고 수십 번 말을 했지만 일이 잘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신고되지 않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기 전날 다시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저희 엄마는 없는지를 먼저 살피던 시모는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 내가 너와 사돈에게 신뢰되는 말을 했다. 내가 사과하마. 생각해보니 괜히 아들을 뺏긴 마음에 질투를 한 것 같아. 처음에는 귀하게 키운 아들을 너에게 떠나보내는 게 이것저것 손해인 것 같아서 트집을 잡았는데 내가 멈춰야 하는 선을 놓쳐서 너무 과하게 말을 했어. 직업을 떠나서 내가 어른이고 같은 부모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그렇게 수준 낮은 말과 생각을 하면 안 되었는데 내가 괴물이 되었구나. 내가 다시는 너와 사돈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을 테니 나를 용서해 주렴. 물론 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을 다시 떠올리면 용서라는 말 쉽지는 않네요. 저 나름대로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려고 했고 또 결혼해서는 남편의 아내로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며느리의 모습을 갖춰가려고 노력했는데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과 인격을 무너지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저번 일의 경우 저희 엄마도 잘못을 한 점이 있고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며느리에게 직접 사과를 하시니 이전 일은 잊고 다시 어머님과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가 한 행동들 어머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죄송합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당장에 일이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곧장 저희 엄마가 한 일에 대해서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게 되었죠. 다음날 남편이 돌아왔지만 어머니께서 말이 줄은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고 저도 굳이 그날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시몬은 저와 엄마를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같이 있는 것이 불편했는지 저희를 생각보다 일찍 분가를 시켜줬죠. 그래서 지금은 시모와도 좋은 관계를 가지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저희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움찔움찔 하시긴 해요. 어디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에게는 물리적 치료가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은 서로 웃으면서 보는 사이이기에 저도 시어머님께 잘해드리려고 해요. 아직까지도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의 어머니이자 우리 딸 서아의 할머니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다른 사연들 들으며 같이 웃고 울고 즐기겠습니다.